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다른 나라 통계에서도 4배에서 8배가량 여성 발병률이 높은데요. 대부분은 2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40, 5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20대에서 30대에 발생한 환자들이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누적되었거나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되는 40대 이후가 20, 30대보다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태아에서는 뇌 발달과 골격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인에서도 산소 소비, 열 발생, 심근 수축과 이완, 심박수 조절, 위장관 운동 조절, 뼈 대사와 콜레스테롤 대사를 포함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0대 주부 A씨는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다 보니 더워지는 날씨가 달갑지 않은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범벅이 되기가 일쑤고 선풍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까지 빨라져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잦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이 심상치 않아 병원을 찾은 A씨는 검사를 통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말초 혈액 및 조직에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공급되어 나타나는 모든 임상 상태를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어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그레이브스병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원인 중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레이브스병의 원인은 자기 조직 일부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반응하는 항체에 의해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혈액 내에 갑상샘을 자극하는 항체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이 항체가 갑상샘을 지속해서 자극하면 다량의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병과 중독성 결절이 있는데 중독성 결절은 국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그레이브스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 감염, 약물, 그리고 흡연 등 환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다양하게 면역 시스템에 작용하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의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달리 갑상샘 호르몬 생산이 충분치 않을 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심박수가 떨어지거나 근육의 경직이 일어나는 경우, 피부가 건조, 두꺼워지는 경우와 추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이 늘어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대사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들은 주로 더위를 잘 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식욕은 정상이거나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며 안구 돌출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내원합니다. 심한 경우 잦은 배변과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고 젊은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 심한 운동 이후 하지 마비로 응급실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은 노인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한두 명이 걸리는 비교적 흔한 질병에 속합니다. 특히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다른 계절에 비해 유독 여름에 발병률이 높은데요. 더운 여름 날씨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병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더위로 인해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힘듭니다. 자신이 항진증을 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더위가 끝나갈 무렵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항진증은 전형적인 증상과 갑상샘의 크기로 거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브스병이 원인이 아니면 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갑상샘 기능 검사,
자가 면역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뼈와 심혈관계에 주로 나쁜 영향을 미쳐 심방쇄동이나 심부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상선 중독 발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고열과 함께 의식 혼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간혹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갑상샘 암이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질환은 완전히 다른 별개 질환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갑상샘 암이 잘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이고 항갑상선제에 비해 재발이 적습니다. 항갑상선제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로 보통 1차 치료로 사용됩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장기간 치료해야 하며 약물을 서서히 감량하여 중단하게 됩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 감기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 감기약에 많이 사용하는 몇몇 성분이 갑상샘 호르몬에 영향을 줘 질환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기약 성분은 기침약 성분인 에페드린, 코감기약 성분 휴도에페드린, 해열 진통제에 포함된 카페인입니다. 이 성분들을 항진증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경우 초기에 드물긴 하지만 무과립구증, 즉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발생하는 고열과 더불어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약물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에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 6에서 12개월 정도 임신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는 미역을 먹으면 안 되나요? No, 아닙니다.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흔하게 보이는 결절성 중독성 갑상선종은 요오드 섭취량에 의해 악화될 수는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는 흔하진 않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과도한 여오드 섭취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그레이브스 병에서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요오드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거나 또는 과다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베타선에 의해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치료 1년 후 약 10에서 20%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1년마다 5%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치료이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항갑상선제 부작용이 있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치료에도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거나 갑상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매우 좋은 치료 선택입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갑상샘에 이상이 생길 때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짧은 기간의 약물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며 재발률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갑상샘의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료 중단 후 재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연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이후에 급격히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되는 전신 증상이 발생한다면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기에 조기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태아 발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산모에게 갑상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유산, 조산, 저체중 신생아 출산, 신생아 사망률과 선천 기형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만약 임신 전 갑상샘 기능 이상이 나타날 경우 과거 갑상샘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갑상샘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